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의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문대탄 상임 고문님의 장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쉬고 이제 오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지역구에서 오늘 또 6시 정식으로 7시부터 아마 봉축 행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방송을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 조원진 대표님을 위해서 또 조원진 대표님 지역구죠. 에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 공화당의 존재와 또 세력을 보이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강성희 의원이라고 진보당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번에 보궐선거가 됐죠. 통진단 후송인 아주 종북절파의 골수인 이 강성희 의원이 보훈부 장관 청문회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 이승만 박사를 이제 내란수괴죄다 3.15 부정선거의 그 책임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고,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적인 역사를 마음대로 국회에서 짓거렸습니다. 누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부정선거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러한 유혈 사태를 알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야를 한 아주 위대한 그런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난 아주 그런 위대한 책임 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허정 임시 내각과 그리고 장면 정권 때 그리고 5.16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선거자들을 다 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런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보면 1904년도에 그 러일 전쟁이 있었죠. 예, 러일 전쟁이 참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청일 전쟁 이후에 두 번째 비극이 바로 러일 전쟁인데,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제 서양의 전통적인 강대국인 러시아와 동양의 새로운 부상하는 일본 제국과 맞붙는, 그래서 여기에 승패에 따라서 이제 세계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이 러일 전쟁 취재차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 여관에서 호텔이죠. 그 당시 조선에 있는 호텔에서, 한양의 호텔에서 인력거들이 배경에 보이는데 거기서 가족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이런 설명이 없으면 선교사들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다, 또 뭐 언더우드 선교사다, 이렇게 왜곡으로 잘못 알려진 사진입니다. 즉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아는 것, 왜곡이 더 큰 문제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곡은 누가 하느냐, 먼저 사실을 안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왜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왜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물론 왜곡이기 때문에 나쁜 목적이겠죠. 어떤 정치적이든 이기적이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데, 그 사실을 왜곡하려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 사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 이 왜곡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진실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또 왜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보다도 더 잘못된 것이 큰 문제가 왜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100년 전에 마크 트웨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지식과 진리로 알고
이것으로 정치를 하고 이것으로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전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왜곡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게 된다고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은요, 우리 공화당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공화당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왜?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한 말은 국회 속기록에 다 남게 되고, 이제 진실을 증거하게 될 때 국민들이 그 진실을 듣고 이제 놀라운 정치적인 변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퍼스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에 러일 전쟁을 기고한 그러한 그 당시 잡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강의하게 된 계기도, 또 우리 공화당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또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너무나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됐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부 이승만 박사, 또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 각하, 또 박근혜 대통령 거짓된 선전선동으로 탄핵이 됐죠. 그래서 총체적인 이 왜곡의 시대에 진실만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찬란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금오사나 잘 있거라,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이제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과연 5.16이냐 5.18이냐, 이제 양당 간의 진실 공방이, 이제 진실의 역사가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혁명이고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러한 폭동이요 사태고 대남 공작인지, 공산주의와 싸워 이긴 승리의 혁명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일부 종북 좌파 세력의 그러한 사태였고, 또 그것을 우상화하고 또 그것을 신성화하고 그것을 혁명화해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또 헌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16 혁명, 지난주도 큰 행사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우리가 물레동의 그 육강구 사령부에서 기념식을 갔다 왔죠. 자, 금오사나 잘 있거라, 이 박정희 대통령 장군께서 이제 네 번째 5.16 혁명 바로 직전입니다. 4월 18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원래는 4.19 제1주년 때에 이제 종북 좌파들이 극심하게 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를 하면 그것을 진압하는 목적으로 혁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전날 올라오면서 이제 비장한 구국의 시를 쓴 것이 바로 금오사나 잘 있거라 한데, 거기에 이거 이전에 세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제냐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6강구 사령관일 때 1959년 7월부터 12월 사이 한 6개월 동안 근무했던 6강구 사령부 있을 때에 첫 번째 이 혁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강구는 서울 수도를 방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가장 안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혁명으로 이용해서 수도 서울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혈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육관구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물레동에 흉상과 함께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지하 지휘소를 박정희 관구사령관 때 만들고, 그때 이제 미국의 고문단들과 함께 수도 방어 작전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통역하는 젊은 장교가 바로 부관인 김운용 소령, IOC 의원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때부터 물론 이제 일군 사령부 참모장 때부터 통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장군의 아주 그 통역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육강구 사령부를 혁명의 발상지라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혁명은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혁명에 대한 모든 성공적인 구상과 계획이 나왔기 때문이고, 결국 1년 후에 이제 그 육강구 사령부가 혁명의 본부가 되어서 사용되는데, 이제 초기에 장도영 참모총장이 이런 거사 계획을 이제 알고 육군 헌병대 70명을 이제 그 육관구의 혁명의 주모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체포하라고 70명의 헌병대가 육관구 사령부에 갔죠. 그랬을 때 그때 지휘부가 한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참모장인 김재춘 대령이 일단 헌병대와 지휘부를 이제 분리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12시 15분경에 도착을 해서, 그런 상황에 놀랍죠? 박정희 장군이 몸소 헌병대를 찾아가 가지고 헌병대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체포하러 왔는데 체포하러 온 헌병대 장교들에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고잠 사진에 뭐라고 이제 박정희 장군이 헌병대 체포주를 설득했는가 하니, 자유당 정권을 능가하는 부패와 무능으로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이 장면 정권보다, 이 장면 정권을 보다 못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걸기한 것입니다. 동지들도 이제 구국혁명 대열에 서서 각자 맡은 임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혁명 대열에 설득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 말에 혁명 지도자의 한마디에 다 헌병대들이 감동을 받고 5.18 헌병대장이라든지 헌병차감이라든지 70명이 다 감동을 받고 혁명군의 또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군부의 상황이 됐습니다. 군부에서도 이러한 혁명의 그 지지 세력들이 많았고, 이 장면 정권이 결국 나라를 멸망할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랐을 때에 박정희 장군이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달려온 서정철 육관구 사령관,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소장이 바로 키 크신 분이 바로 육사 제1기, 기수로는 1년 선배죠. 선두주자인데 서정철 관구 사령관과 또 최홍만 헌병감이 또 육관구 사령관에 뒤늦게 왔다가 이미 그 부하들이 다 혁명에 가담한 걸 알고, 또 박정희 장군이 혁명의 지도자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혁명 대열에 합세를 하죠. 그래서 이 서정철 장군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후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게 이석재 소령으로 국세청장으로 또 우리나라 국세를 이제 기틀을 잡은 분으로 정말 그 당시 세금을 걷어봐야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혁명 정부 간에 또 박정희 대통령 기간에 놀라운 그 세금으로 지금 종북 좌파가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선봉 대열에 있던 헌병대가 서울역을 장악한 장면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민간인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 또 중앙청 이런 곳곳 요소를 이제 서울을 방어하듯이 완전히 순식간에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무혈 혁명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약간의 총격전이 있어가지고 그때 6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거 외에는 한 명도 혁명 과정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혈혁명이라고까지 경향신문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작전이 구상된 육관구를 혁명의 발상지다, 그리고 제1차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나폴레옹 선생, 포병천재, 동양의 나폴레옹이라고는 별명, 박정희 장군이 결국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그 놀라운 지도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반대파의 반란을 진압한 방데미에르 13일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포병 전술로 급속하게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일거의 프랑스 정계와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이제 황제까지 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바로 그때 사용한 포병 전술이 바로 박정희 소장이 혁명 때 구사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육군단 포병을 동원했죠. 그래서 혁명의 발상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동성이 포병이 빠르죠. 트럭에다가 포를 싣고 이동하니까. 그리고 이제 탱크가 이동할 때는 소리도 크고 하니까 금방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육군단 포병이 이제 육군단에서 넘어올 때 다행히 이제 의례적인 훈련인 줄 알고 제대로 미군이 검문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줘서 그래서 또 무혈혁명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탱크가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전쟁이 그렇죠. 포병으로 그 다음에 보병이 진입해서 탱크가 들어가서 딱 진을 치게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병대 탱크가 들어와서 이제 무혈혁명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0명의 이 혁명군이 결국에 군부의 지지를 받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또 동원된 것이 혁명의 결정적인 성공이 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사랑하는 부대가 해병대고, 그래서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병대도 이루지 못한 도솔산 전투를 승리한 이 해병대가 그래서 전 세계 최강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수도 서울을 방어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솔산에 있는 것을 김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에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가 신속하게 동원이 되어서 서울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해병대가 천하무적 해병대가 혁명군의 선봉이다라는 소문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니까 국민들이 다 안심을 하고 해병대는 애국적인 부대야. 그래서 그 민심을 또 얻는데 금방 얻는데 승리의 비결이 성공의 비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육관구는요 1954년도 12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제1관구 광주지역 전라지역, 제2관구 부산지역, 그리고 제3관구 충청지역, 그리고 제5관구 대구지역, 그리고 제6관구 서울지역을 동시에 이렇게 창설을 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지역만 뒤늦게 이제 12월 20일 날 창설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6관구 사령관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의 본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도 방어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 감당했다가, 그래서 1975년도에 경인 위수 사령부로 바뀌었고, 그것이 이제 수도 방위 군단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물레동 공원에 이 수도 방위 사령부 기초석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혁명 발상지 가서 사진을 촬영했죠. 그래서 5.16 혁명 발상지 뒤에 이제 프랭카드도 붙인 것처럼 우리 조원주 대표님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5.16 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연설을 하셨고,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 또 종북 좌파, 또 총기를 탈취한 그런 폭동, 폭력, 논란이 많은 그것을 이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5.18을 헌법에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역사적인 문제를 낳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5.16 혁명, 제가 이것도 공개를 할게요. 어느 정도냐면 조원진 대표님한테 국회의원 시절에 조원진 대표님한테도 5.16 유공자로 넣어주겠다고 그런 제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조원진은 단칼에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정말 이 윤석열 정부도 5.18 유공자가 아닌가, 윤석열 검사도 5.18 유공자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 5.18 유공자 정권이 문재양 정권이요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6년도에 7월 7일 날 그래서 이제 혁명 동지들이 제5대 대통령 때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혁명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이 육강구 내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흉상을 제막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육강구 사령관이 누구였냐? 바로 김재규였습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혁명 동지가 전혀 아니었지만 마침 그 당시 육강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혁명 동지들이 사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안에 이제 혁명 발상지 흉상과 또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념비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쓰였는고 하니 제작은 홍익대학교 조속과의 최기현 교수님께서 흉상과 기념비를 제작을 하셨고요. 이 글씨는 누가 쓰셨냐? 유명한 서예가 소전 손재영 선생이 쓰셨는데 바로 소전 손재영 선생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붓글씨 서예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때 이 소전 손재영을 이승만 박사가 많이 키워줬고 이승만 박사의 명정이라고 그러죠. 장례식 때의 큰 명정 그거를 바로 소전 손재영 선생님이 쓰셨고 또 이런 소전 손재영 선생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붓글씨 스승이신데 이분이 이제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 비문은 그 유명한 문학가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자, 뭐라고 쓰셨는고 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나니 차마 부정 불의 무능의 천지를 볼 수 없었다. 나라를 구하라는 일편단심 침착 용단 과감 결연히 이곳에서 칼을 뽑아 창공을 향하여 성화를 높이 들다. 그래서 꼭 이 비문을 보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생각이 나요. 조원진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야당의 부정부패, 여당의 무능, 무책임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다 못해서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개혁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이렇게 되다간 종북좌파가 정권을 뺏기고 그러면 부정부패와 온갖 불의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한다. 이걸 참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로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편단심으로 참 모든 것이 보장된 삼선의 의원을 마다하고 탈당하여서 우리와 함께 지금 나라를 구하는 이 대열에 섰는데 정말 침착, 용단, 과감하게 우리가 계속 이 정치혁명을 해나가야 되겠고 칼을 뽑았지만 결국 무혈혁명으로 성화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애국 국민들이 제2의 혁명이 필요하다, 제2의 박정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술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비호해주고 5.18 헌법 전문까지 나오고 5.16은 참배도 하지 않고 화환 하나 내보내지 않고 5.18에 가서는 또 노무현 자살 대통령에게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5.18 기념식을 하고 또 당일날 현충원에 참배도 하고 또 우리 허평환 장로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하셔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분봉이 보이는 분봉 앞에서 사진을 찍자 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분봉과 함께 즉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5.16 혁명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고 이 생명 걸고 목숨을 건 혁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사진 작가가 그 앞에서 또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조원희 대표님하고 제가 찍으면서 제가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인 말은 이 다음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있을 때에 그러면서 제2의 박정희, 제2의 5.16 혁명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에겐 또 한 분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만 회복하시면 우리는 정말 무혈 정치혁명, 군인이 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킬레스건에 걸려서 많이 그 오해를 받는데, 우리는 순수한 태극기를 높이 들고 태극기를 통해서 정의와 진실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 무혈혁명을 설명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혁명의 역사가 언제 쓰느냐, 바로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3.15 부정선거 때 이제 부산에서도 소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이 계엄 업무를 아주 잘해서 여러분 탱크에 올라탄 게 다 부산 사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그 민심을 얻고 국민들의 정의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계엄 업무를 잘 지지했기 때문에 이때 박정희 장군이 국민들에게도, 특별히 부산 시민들로부터, 영남 지역에서부터 군인 출신의 정치 지도자로 각광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혁파 장군으로 젊은 청년 엘리트 장군에게 지지를 받는 분이 육사교장 이알림 중장, 그 다음에 상군단장 박병건 중장이었는데, 이제 박정희 소장이 이제 민간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혁명 이후에 성공을 하고 최초의 외신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혼란하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혁명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3.15 부정선거로 나라가 혼란할 때, 그때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엄사령관인 송효찬 중장의 혁명 정부를 지지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송효찬 장군이 용기를 못 냈고 결국 이승만 박사가 용기를 내서 하야를 통해서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하야를 통해서 이제 허정 과도 내각이 출범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선거를 해서 대통령, 부통령을 뽑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야당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각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하는 그 과도 과정이 바로 4월 26일 이승만 박사의 하야 때부터 8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허정 내무장관이 외무장관이 이제 내각 수반이 되면서 제일 먼저 국방부 장관, 이제 국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가 안보가. 그래서 이종찬 장군을 이제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이종찬 장군은 곧바로 이러한 군부 내의 그 개혁 운동이라든지 군부 내의 혁명의 기운이라든지 철문 장교들의 이런 분위기 아니까 곧바로 이 군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최고의 장군인 박정희 소장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하라고 그렇게 허정 내각 수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또 이 로비가 또 심하겠어요. 결국에는 엉뚱하게 최영희 중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대신 아주 또 요직인 작전 참모부장, 육군 내의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고 관할할 수 있는 대신 작전 참모부장에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의 사진이 허정 과도 내각의 사진인데, 가운데 허정 내각 수반이 앉아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게 바로 이종찬 장군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주 희귀한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시고 미국에 요양 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문할 때 우연히 남한산성을 등반하던 우연히 사진작가가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영부인 옆에
그 애완견 해피가 보이죠? 해피가 담벼락에 있는 사진이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중공군의 기습 개입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그 한이 서린 그 남한산성에 올라가셔서 마지막까지도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일본의 재침략과 이 중공의 그 원한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혼란한 때에 두 번째 혁명 계획을 했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종찬 국방부 장관이 그러한 것을 알고 육군 참모총장에 천거했고, 또 작전 참모부장에 임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무산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시아 투어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이때 오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하와이 여행 가서 조금 있다가 아이젠하워 때는 오고 싶다. 그러나 사실 좀 무리죠. 그래서 결국 못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해에 필리핀과 대만과 한국을 오게 되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혁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이제 허정 내각 수반이 사열하는 장면이고, 이 당시 이제 합참의장 대행은 유재영 장군으로, 오른쪽 사진에 군모를 쓰고 있는 분이 이제 유재영 장군이고요. 그 옆에 안경 쓰고 앉아 있는 분이 허정 내각 수반이고, 아이젠하워가 연설하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미 1군단을 사열하시고 또 국군 6군단을 사열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열하는 거 보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미사일이 보이고 큰 대포가 보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이 미사일과 이 대포가 뭐냐?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1953년도 1월 달에 미국에서 최초로 어니스트 존이라고 하는 핵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1958년도 2월 4일 날 그 당시 제1군단장 트루도 중장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계속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소련의 위협과 제남침 위협, 중공의 위협,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동양 최초로 원자포 280mm M65 4문을 배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중공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종북 좌파가 개거품 물었습니까? 그거 설치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애를 먹으면서 설치했습니까? 방어무기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거 하니, 공격무기, 그것도 최초의 원자포, 원자포가 바로 포탄에 핵탄두를 실어서 포로 사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도는 다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니스트 존, 요거는 미사일 앞 탄두에다가 핵탄두를 실어 가지고 미사일로 쏘는 거죠. 그래서 12문을 만들었는데 4문을 한국에 배치하게 되고, 어니스트 존도 4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니까 2문만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승만 박사의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최초. 그러니까 사실 핵 공유만 가지고도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안보의 점수를 땄다고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핵무기까지도 한반도에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언제든지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핵 상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왜? 이심동체니까. 서로 긴급하게 국방 안보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공격해야 된다 하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또 미국이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공격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도 당연히 공격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하는 거고, 이승만 박사가 오케이 공격하자, 또 이승만 박사의 판단으로 또 설득해서 이거 공격해야 된다.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핵 공격을 하자 그러겠어요.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도 또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을 정도면은 주한미군이 다치잖아요. 제일 먼저. 만약 북한이 미국이 소련이 공격하면은 캠프 험프리가 당하고 춘천이 당하고 하는데 미군이 당하는데 당연히 미국에서도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여기에 또 박정희 장군이 관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만 하면 뭐예요? 연습을 해야죠. 시범 훈련을 해야죠. 원자전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작전할 것인지. 그래서 최초에 1958년도 10월 21일 날 제1군 사령부 사령관인 송효찬 준장과 그때 참모장이 박정희 수장이었고 바로 박정희 수장이 이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전 시범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헬스톤 우박작전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미 했습니다. 당연히 이승만 박사가 다 관전을 했고 전 세계의 모든 관계지들이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전. 한 번도 원자전이 있었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을 항복시켰지 원자폭탄을 서로 사용해 가지고 전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상해서 하는 최초의 원자전 시범훈련을 바로 박정희 소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9 3.15 부정선거 4.19 또 장면 내각 정권의 이러한 정권 직전에 이런 혼란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소련 핵무기에 대항하는 이 핵무기 사유를 한 거죠. 여러분 아신데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직전에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도 핵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명 그 쿠바 사태, 쿠바 사태. 그러니 뭐 한반도는 더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사회를 했어야 가장 아름답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놀랍게 발전하는 건데 그 이기붕이 때문에 자유당의 일부 부패 세력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역사에 단절이 왔고 그 단절을 회복시킨 게 바로 5.16 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1958년 2월 4일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핵 원자포와 어니스트 존 미사일을 설치하는 군 공인은 트루드 중장에게 태국 무군 훈장을 수여하고 이제 미국의 전사발전 사령관으로 부임할 때 이제 훈장을 주고 부임을 하죠. 결국에 이 트루드 장군은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 정책을 너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CIA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참 이런 게 감동적이죠. 바로 미국 내에서도 반공주의적인 이러한 정관계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원자포를 이제 설치하는 1차 시범훈련 때 이제 유엔군 사령관 데커 대장하고 1군 사령관 이 사령부를 이제 방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헬기 타고 이제 방문 장면인데 오른쪽에 있는 경관이 최치환 경무관인데 이분이 김무성의 장인입니다. 물론 김무성의 첩의 딸을 하고 결혼을 하죠. 이게 최치원 경무관인데 이분이 이제 또 호위를 맡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데커 대장이 5.16 혁명 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임이었던 낸니처 장군은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린 그 5사단 폭설 사건 아시죠? 5사단 폭설 사건 때 박정희 장군이 사단장이었는데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 바로 낸니처 대장으로 그 사건을 또 낸니처 대장이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5.16 혁명 때는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 수뇌부가 박정희 장군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박정희 소장이 미 군사 고문단하고 이런 핵 원자전
대비훈련을 회의했을 때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송효창 일군 사령관 중장이시고, 그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커티스 소장으로 미 군사 고문 단장이고, 그 옆에 박정희 참모장 소장이 있는데, 박정희 소장은 아주 포스가 똑같습니다. 대통령 때나 장군 때나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저 뒤에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젊은 장교가 바로 김은용 통역장교입니다. 원래는 송효찬 장군의 통역장교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귀하게 도움을 받고 또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58년도 4월 달에 그래서 트루도 중장과 트랩넬 중장이 이 취임식 때도 이렇게 미 1군단 사령부의 원자포와 어니스트 존, 여기서도 두 문이 보이네요. 원자포는 한 문이 보이고 어니스트는 두 문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핵 위협을 대비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뤘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또 중요한 사진인데, 그래서 왜 두 번째 혁명이 또 무산이 됐느냐, 바로 이종찬 장군이 그 당시에 혁명의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해병대와 또 이 육군에는 이제 지휘자로는 박정희 소장이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즉 남침 10주년이죠. 남침 10주년 6.25 국군 묘지 때 이종찬 국방부 장관이 누구를? 박정희 소장을 호출해 가지고 국립묘지에 참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관례적으로 하면은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해병대 사령관 김대식 중장입니다.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해병대 사령관과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그러나 이제 곧 육군 작전 참모부장으로 부임할, 육군 참모총장에 청구했지만 정치적으로 안 돼가지고 최영희 중장이 되고 작전 참모부장이 될 박정희 소장을 부산에서 불려 올려가지고 두 분만 참배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기다려 보라는 거죠. 혁명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해병대 사령관은 김성은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합니다. 그래서 29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명 사진인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이종찬 장군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혁명이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지난번 보신 것처럼 1960년이 왜 중요하냐, 남침 10주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남침, 즉 유엔 참전, 유엔에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 참전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바로 임병직 주 유엔 대사가 유엔 본부 안에서 감사 기념식을 하고 참전용사에게 헌화를 하는 그러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또다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그런 혼란한 3.15 부정선거를 틈타 가지고 혼란의 때에 이렇게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그리고 혁명의 계획이 이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제2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자, 제2공화국이 탄생이 됐는데 내각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내각제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만에 또 내각제 하려고 하다가 6.25 전쟁 만나고, 6.25 전쟁 중인데도 52년도에 전쟁 중인데도 또 내각제 하려고 그러고, 그걸 다 무산시킨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발치개헌은 이승만 박사가 독재했다, 그렇게 좌파들이 역사 왜곡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왜? 오히려 전쟁 때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놈들이 반역이죠. 반역자죠. 그런데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통해서 발치개헌을 통해 가지고
무산을 시키고 대통령제를 이어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3.15 부정선거를 틈타 가지고 이제 허정 내각 때 헌법을 고쳐 가지고 내각제 정부, 처음으로 상하 양원제와 이원 집정부제, 즉 대통령은 윤보선이가 돼요. 자, 8월 13일 날 대통령이 되면 동시에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싸우느라고. 민주당 내에도 구파가 있고 신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은 민주당 구파로 대통령이 되고 신파인 장면가 신파로서 내각 총리가 됐는데 뭐 선거 전부터 싸웠죠. 그러다 결국에 합의를 봐서 윤보선이 대통령하고 장면이 또 총리를 했는데 이거 싸우는 바람에 총리는 일주일 후에나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 내각인데 가운데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곧바로 바뀌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바뀌죠. 현석호라고 신파에서 밀어가지고 현석호라고는 최초의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 좋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아니, 난데없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현석호 면장하다가 군수하다가 군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내각 정권이 들어서고 5.16 혁명 때까지 8개월이 시작되는데 8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이 4차례나 교체가 됩니다. 이종찬 장군에서 정권 바뀌니까 현석호가 되니까 야, 니네만 국방부 장관 해먹냐? 국군 동수권은 그래도 형식상 윤보선 대통령이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계에 구파가 돼야 되냐. 그래서 권중동이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또 1월 달에 야, 뭐 권중동이 네 구파가 해봐야 뭐 모르는데 신파가 다시 해야 된다. 또 신석호가 또 합니다. 현석호가 합니다. 그러다가 또 혁명 직전에 5월 20일 날 이제서 뒤늦게 안 되겠다 해서 이군 사령관 장도영 준장이 국방부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인데 이제 혁명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되죠. 자, 그러니까 4차례나 국방부 장관이 바뀌니 얼마나 군대가 정말 위태하고 또 혼란스럽겠습니까? 결국 혁명 이후에 장도영 장군, 송효찬 장군, 박병건 준장이 이제 됨으로써 군부의 국방의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사진을 쭉 이제 했는데 맨 왼쪽이 이종찬 장군, 그 다음에 현석호, 물론 좋은 분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나 사람 좋은 거하고 국방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군수하던 분인데, 그 다음에 권중동, 이분은 발치개헌 때 민주당으로 발치개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만 하던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나쁜 말로 떠들기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장도영, 송효찬, 그리고 박병건 준장, 그 혁명의 지도자로 추앙받을 정도로 청년 결백하고 똑똑했던 이 박병건 준장이 이제 국방을 맡음으로 해서 혁명의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각제 정권 8개월 동안 육군 참모총장이 3차례나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씩 갈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박정희 소장을 참모총장 하려는데 최영희가 되고, 최영희가 됐는데 또 최경록이가 되고, 또 최경록이가 되니까 야, 구파가 신파가 또 싸우는 거예요. 니네 파에서 미는 사람이 국무총리 돼야 되냐? 아니다. 그래서 또 장도영 장군이 2월 달에 또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결국 혁명을 한 후에 역시 군부의 가장 청렴결백하고 총명한 김종호 장군을 이제 박정희 의장이 임명하게 돼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게 우리는 말로 그렇지만 그 당시 군인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습니까? 전방에서는
전쟁 날까봐 정말 노심초사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불안하면 국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4번, 육군참모총장이 3번 이렇게 할리니. 그래서 왼쪽에 지난번에 속리산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59년도에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이 최영희 2군 사령관 하고 이제 모시던 장면인데, 이제 이 육군 교육 총감이었다가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되죠. 물론 훌륭한 분입니다. 이 훌륭한 분이 계속 군부를 장악해야 되는데, 또 최경록, 두 번째 이제 최경록 장군이 다 1사단 때 낙동강 전선에서 같이 싸웠던 분입니다. 최경록은 11년 대장을 하시고 최영희는 15년 대장을 하시고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1년도 최경록 장군 61년도 4월 4일 날 워싱턴에 방문해서 요 뒤에 있는 분이 바로 말씀드린 데커 대장입니다. 직전에 유엔군 참모총장이었, 유엔군 사령관이었다가 미 육군 참모총장인 데커 대장이 최경록 주장에게 레지옹 오브 메릿이라고 그러죠. 훈공장을 이제 수여하는 건데, 날짜 잘 보세요. 4월 4일입니다. 바로 4.19 혁명, 즉 혁명 한 달 전이죠. 미국에 출장 가 있을 때입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2군 사령관으로 자천됐지 않았습니까? 최경록이 육군 참모총장에서 박정희 소장이 먼저 부사령관으로 자천이 되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 최경록이 2군 사령관으로 자천이 됐는데, 이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구상할 때 마침 미국에 출장 가 있으니까 부사령관이 뭐 아주 편안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었죠. 이게 또 참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지어 미국에서 혁명의 여건을 조성해 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2군 사령관을 미국에 초청해 가지고 미국 방문한 사이에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수장이 자유롭게 부대를 지휘하면서 모든 혁명을 지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59년도 아닙니다. 이거 61년도입니다. 61년 혁명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최고의장이 윤보선 대통령을 모시고 속리산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육군 참모총장은 김종호 장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5번째 대장입니다. 박정희 대장에 이어서 5번째 대장이 되신 김종호 장군을 모시고 속리산을 방문한 사진으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참모총장들의 사진을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7월 1일 날 박정희 장군이 육군 참모부장에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관에 축전을 보낸 일을 하죠. 그래서 미군 유엔군과 미군 사령부에 미국 독립기념을 기념해서 전 장군들과 장병들에게 축하 메시지 전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바로 11월 19일 날 중립론 반대 성토 걸기대회를 한 거예요. 우익에 하는 거죠. 왜? 중립론이라는 게 뭐예요? 위장평화쏘거든요. 우리가 중립국가가 되어가지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적화통일을 위한 외교 노선입니다. 이런 데모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익들이 반대 성토 걸기대회를 시청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또 연사가 누구냐? 바로 북한의 실정을 폭로한다고 바로 직전에 미국인을 몰고 기순한 정낙현 소위를 공군 중위로 진급시켜가지고 오른쪽에 연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북한은 대남 공작을 준비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실상을 폭로하는 이런 집회를 하게 됐고, 워낙 종북좌파의 불법 과격 폭력 선동 집회가 심하게 되니까 작전 참모인 박정희 소장이 비둘기 작전, 충정 작전을 계획하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혁명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의 시위가 극심하면 이제 그 시위를 진압하는 충정 작전, 이거는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무사 사령관의 계엄령 문건,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유사실을 내배야죠. 그런 것처럼 충정 작전, 비둘기 작전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종북 좌파의
시위를 제압하고 무능한 장면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혁명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3차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 참모총장 최동록이가 자천이 되고 바로 박정희 육군 참모총장을 또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을 하죠. 그래서 무산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당시, 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생들도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익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4.19는 자기들이 해서 피를 흘렸는데 장면 정권이 다 물 말아먹고 있네? 그리고 정치를 못하고 또 4.19 혁명 정신이 다 어디 가버리고 종북좌파가 날뛰고 있네? 하니까 대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제2공화국 장면 내각 정권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안일한 정치에 대한 국민 계몽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계몽대를 결성해 가지고 생활 개선 운동이라든지 4.19 혁명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은 이런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근조 달았죠? 뭐예요? 장면 정권은 죽었다는 거예요. 4.19 혁명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당보다도 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좌익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자, 문재인 평화소를 이미 하고 있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그래서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교수, 종북좌파 교수와 학생들 중심으로 민족통일연맹, 민통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직합니다. 나중에 이적단체로 다 재판을 받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 정권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 제5차 한일회담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치달견해서 한일회담을 지원해줘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으니 무슨 회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승만 박사는 36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1년에 1억 불씩 니네가 36년 통치했으니까 36억 불 달라. 그랬는데 장면 정권은 얼마로 줄어요? 23억 불로 줄어듭니다. 23억. 그러면서 회담에는 그러니까 점점 더 줄어들 상황이 되는 거죠. 협상이. 그런데 거기에 종북좌파까지 데모를 하니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에 바로 비둘기 작전으로 세 번째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좌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고요. 자, 오늘 이제 곧 이어서 우리 조원지 대표님의 또 실황방송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1시간이 돼가서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한두 장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 12월 8일 겨울에요. 그 추운데 우리도 그 추운데 데모하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이 이제 나왔어요. 학생들이 4.19 혁명 정신 반공으로 빛내자. 반공이 무너져 가지고 4.19 혁명을 했는데 오히려 적화통일 위기 있으니까 4.19 혁명 정신을 반공으로 빛내자고 동양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교복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우리 태극기 집회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러한 상황에 종북좌파의 시위를 제압하는 비둘기 충정작전으로 하려고 한 것이 그것이 무산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맥구르더, 그 유명한 맥구르더. 자, 이때 이제 데커 대장과 맥구르더 중장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맥구르더는 군수 전문가예요. 군수 전문가. 그래서 한국이라는 상황은 단순히 군사령관뿐 아니라 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정치 외교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맥구르더는 그런 면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장면 정권에서도 박정희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선거했는데 그걸 누가 말렸냐? 참모차장인 김영일 장군이 경쟁 상대니까 그래서 방해하고 또 맥구르더에게 그야말로 또 좌익 이런 것들이 또 정보가 또 흘러나가서 그러니까 맥구르더는 잘 모르니까 이제 좌천을 시켜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잘 몰랐던 이 맥구르더가 또 이런데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총리는 군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바로 군부가 아사리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줄 서겠어요? 인사권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줄 서야 진급하고 보직받으니까. 이러한 혼란이 결국에는 5.16 혁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하려고 정권 잡으려고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군부가 무너지는 위기에 나섰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종찬이 천거했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또다시 천거했는데 김영일 참모차장과의 갈등과 군부내 알력으로 인해서 작전 참모 부장인 박정희가 소장이 충정 작전까지 해서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좌천이 되어버려서 무산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유엔군 사령관 맥구르도 장군의 또 좋긴 한데, 이분도 참 훌륭하긴 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잘 몰랐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혁명 당시에 오히려 미 군부에서 데커라든지 nem리처라든지 벤브리트가 맥구르드를 혼내키죠. 그래서 무슨 김종필이가 맥구르를 만나가지고 맥구르를 설득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다 이미 미국 군부의 맥구르드한테 한참 선배 아닙니까? 벤브리트, 데커. 그래서 맥구르드, 너 그런데 관여하지 마. 한국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미국 군부의 지시를 받고 5.16 혁명을 인정을 하는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김종필을 불러서 만났는데, 김종필이는 지가 설득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종필이가 뭔데 맥구르드 설득해 가지고 혁명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니까, 역사를 자기 수준대로, 이 권력의 구조, 국제관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5.16 혁명 당시 상황과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공화당 라이브, 조원진 대표님의 대성사 대구 활동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7시부터 본격적인 봉축식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은 총동원해서 제2의 박정희, 제2의 혁명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봉축 행사에도 큰 역사가 있고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